대한항공은 아니고요.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수련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큰 사고가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취소될 뻔하다가 그냥 간단히 제 강의만 듣는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이제 김포공항 근처에서 하고 막 왔습니다. 지금. 원래 저 가평 쪽에서 1박 2일 하려고 그러다가 그나마 한 것도 다행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수협에 취업하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와서 보니까 노동조합이 있어요. 그리고 가입도 했고 조합비도 내고. 도대체 노동조합을 내가 어떻게 볼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의사 노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가 무슨 노동자야? 뭐 우선 이런 생각이 드시죠? 나는 저 현상을 이해할 수 있어. 의사가 왜 노동조합 만들었는지, 의사 노조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 그런 분들은 지금도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걸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노동 문제를 바라본 시각은 입장에 따라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이게 노사정이 마지막으로 모였을 때입니다. 가운데가 당시 노동부 장관이고 그 옆에가 한국노총 민주노총 위원장이고 그럼 그 옆에 누구겠습니까? 전경련, 경청, 대한상이 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노동자, 경영자, 정부의 대표가 전부 한자리에 모인 거죠.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치 사이가 좋은 것처럼 나란히 서 있지만 머릿속에 생각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일가 친척들 중에도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경영하는 사람과 노동운동을 오래 한 사람들은 똑같은 노동 문제 바라본 시각이 거의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옳은 것일까? 이걸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노동자니까 노동자 입장으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가 친척이 다 모였을 때 누가 물었다고 칩시다. 야, 너 수협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며 매달 조합비 내고 있지. 너 무슨 간부를 맡았다며. 네가 하는 노동조합 활동이 너한테 유익한 거 말고 너희 회사에도 유익한 일을 설명해봐.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열심히 임금 인상하고 뭐 고용 보장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노동 조건 향상시키면 그것이 왜 너한테만 유익하지 않고 그게 사회 전체에 유익한지 설명해봐.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열심히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우리에겐 좀 이기적인 도움이 되지만 사회 전체에 상당히 해롭다더라. 그럼 노동조합 빨리 해체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해보자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눈높이를 낮추어서 뭐 이 정도면 한국 사회 최고의 엘리트들이 다니는 직장이지만 제 강의를 듣는 시간 동안은 유치원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 강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우리 수를 뭘로 보는 거야? 뭐 이런 느낌 들 수 있습니다. 그 대학에 있는 사람이 와서 강의할 때 파워포인트 화면에 글자가 저렇게 큰 거 보셨습니까? 제목도 아니고 본문이. 제 강의 끝까지 글자가 저렇게 큽니다. 그런데 제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서는 이 글자가 작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한 70살 된 환경미화 노동자들, 차상위 계층의 인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예 글을 못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강의의 수준을 그 강의보다 높게 잡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쉬운 설명을 해야 할까? 그 이유는 듣다가 아시게 됩니다. 어떤 분은 평가서에 또 쓰시더라고요. 필기할 게 전혀 없더라. 그래서 미리 아시고 필기할 준비 전혀 안 하고도 그냥 맨손으로 오셨는데 계속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 사람 직업이 뭡니까? 변호사입니다. 용산 참사 기억하시죠?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의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법원의 판사가 제출 명령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걸 안 내고 있는 겁니다. 이 변호사가 검찰청사 앞에 가서 용산 사건 수사 기록 3,000페이지를 공개하시오. 요거다가 연행당하는 모습입니다. 변호사가 돼서 이런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 직업 뭐겠습니까? 의사입니다. 서울대 의대 졸업한 의사입니다. 물론 공부가 인생의 다가 아니지만 공부 잘한 거로만 따지면 또 얼마나 잘한 사람이겠습니까? 쌍용차가 파업을 할 때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290명이 다쳤습니다. 1년 넘게 입원 치료받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다쳤어요. 그 소식 듣고 이 의사가 쌍용차 공장이 있는 평택까지 달려가서 공장 정문에서
내가 의사로서 경찰이 진압할 때 부상당한 저 노동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 해주시오. 그걸 요구하다가 연행당하는 모습입니다. 의사가 돼서 이런 삶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들이 몇 차례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의사들에게. 여러분 동료 중에 이런 의사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자는 게 아니라 이런 동료가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의 다 끝나고 한 젊은 의사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저도 그냥 쌍용사 정문에 갔었는데요. 이 사람은 연행당했고요. 저는 경찰한테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50m나 끌려가다가 겨우 탈출했는데 그 다음부터 좀 제 얘기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샅샅이 검색해서 그 의사 사진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걸 빨간 팬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다음날 병원에 출근했더니 이 사진 본 간호사들이 그렇게 놀리더랍니다. 팬티가 야하던데요. 그래서 저 이날부터 흰색 면 팬티만 입어요. 라고 말합니다. 저렇게 끌려가는 걸 여러 명이 달려가서 시민들이 합세해서 저 사람을 끌어낸 겁니다. 구출한 거죠. 이 사진 속에도 저 의사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저 공장 굴뚝에서 농수하는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이 장소를 선택할 때 미처 예상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공장 굴뚝의 연기를 이렇게 멀리서 볼 땐 전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는 보이지 않는 연기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 노동자들이 농수하는 며칠 동안 그 매연을 다 마시는 바람에 기관지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료하러 올라가는 모습인데 정말 무서웠다더라고요. 저게 얼마나 높은가 보십시오. 웬만한 번지점보다 저렇게 안 높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변호사, 의사가 될 만큼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가 만나는 노동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훌륭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 사람들만 제가 예로 든 이유는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세속적인 출세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도 감히 무시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변호사, 의사들인데 그럼 어떤 생각이 이런 삶을 선택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저하고 친한 사람들인데 제가 만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야, 난 너무 세상을 편하게 사는 선택을 했다. 제가 마치 죄인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는 해야죠. 이런 불순 세력들 같은 이라고 이건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교육받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철학, 세계관 중에서 가장 쉽고 유치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혹시 학창 시절에 사회과학 동아리 활동하신 분이 계시면 맨 처음에 학습한 주제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 문제를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 속에서 온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선. 왼쪽 여성은 이블린 글렌이라는 청각 장애인 음악가입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20몇 년 동안의 초인적 노력으로 음악가로 성공했습니다. 영국 사람이어서 지난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도 연주하더라고요. 한국에도 왔었는데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왜 무대에 맨발로 올라갔을까요? 아시죠? 바닥의 진동으로 듣기 위해서. 발바닥에 떨림으로 음을 듣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장애인들 중에서 저렇게 초인적 의지로 성공하는 사람은 사실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건 몇십만 명 중에 한 명만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훌륭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저러한 방식만으로는 대다수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평범한 보통 장애인도 인간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는 오른쪽과 같은 삶을 선택하는 사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더 훌륭하다 이렇게 굳이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오른쪽과 같은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런 각종 장애인용 시설들이 아직까지 없었을 겁니다. 물론 이건 문제가 상당히 많은 시설이긴 합니다. 지금 이용하다가 다치고 죽기도 했으니까. 프로야구 시구 장면입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합니다. 2001년도 개막 경기 시구 행사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장애인 소년이 미국에 입양됐다가 잠깐 귀국해서 의족을 착용하고 시구하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 다리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다음날 언론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구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한 어머니가 친자식 장애인 딸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내 딸을 목 졸라 주겠습니다. 그 엄마가 스스로 자수하고 구속됐습니다. 며칠 뒤에 한 저명 인사가 이 사건에 관한 칼럼을 썼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미국 사람은 다른 나라 장애인도 데려다가 훌륭하게 키워주는데 한국 사람은 친자식을 장애인이라고 살해했으니 이렇게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는가 개탄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저 칼럼 내용에 틀린 점은 없습니다. 그 엄마가 잘못했지요. 그렇지만 아쉬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칼럼을 썼다면 고등학생이 논술 문제를 푸는데 이 사건이 주어졌다면 그 엄마가 잘못했다는 거 말고 또 뭘 거론해야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죽겠겠어요. 얼마나 장애인 자녀를 키우기 힘들었으면 그런 문제를 같이 거론해야 문제도 해결되고 사회도 발전합니다. 사회 문제를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 구조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제가 지금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온 사람이 이런 무슨 뜬구름잡이 이야기를 앞에서 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선택한 노동조합 활동이란 바로 오른쪽과 같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노동자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서울대병원에 이제 신입 간호사 연수를 꽤 여러 번 했는데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사무실에 있는데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지방의 작은 병원으로 옮긴 간호사가 마침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조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하는 말이 야, 이 병원에 오니까 간호사가 가운을 자기 돈으로 다 사 입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도 한 25년쯤 전에 25년쯤 전이라는 것이 어떤 분기점입니까? 한국 사회에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26년인 거 보니까 그 무렵에 만들어진 노동조합인데 대한민국에 단 한 개의 병원 노동조합이 없었어요. 그때는 병원들이 거의 다 그랬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도. 이런 문제는 그 간호사가 출퇴근 시간 정확하게 지키면서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개인의 성실함을 극복이 안 돼요. 그런 문제는 국회에서 법이 바뀌거나 노동조합이 조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체력을 체결하거나 사회의 구조가 바뀌어야 해결됩니다. 개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바뀌어야 돼요. 바로 그런 일을 우리가 노동운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회 문제를 구조적 관점으로 보자. 제 강의 전체를 관찰하는 상당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제가 대학 수업할 때는 이 구조적 관점이란 개념 한 가지에 대해서만 하루 수업 시간을 전부 하려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이 제도권 교육 과정에서 그러한 가치관이 거의 형성되지 않거든요.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사회 명사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TV 강연 등을 통해서 하는 그 수많은 교훈들의 내용이 뭔가 보십시오.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틀린 말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성실한 노력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뭔가 성공하라는 것을 여러 가지 설명한 것들이죠.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세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불굴의 신념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마인드로 받아들이세요.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입니다. 이게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런 것만 가르칠 뿐 사회 전체 변화를 위해서 당신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세요? 당신의 삶이 사회를 얼마나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교육 그렇지 않거든요. 습지생태 보고서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최규석 화백이 그린 만화인데 최규석 이름 석자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들이 한국 오타쿠 1세대입니다. 만화책만 수천 권이 방에 쌓여있어 나이가 30살 넘었는데 아이 비닐 포장을 벗기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야, 이건 보지도 않을 걸 뭐라 샀냐? 소장용입니다.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 한국 오타쿠 1세대인 우리 아들이 인정하는 단 한 명의 한국인 만화가가 최규석 씨입니다. 강풀, 강도화, 주호민 이런 사람들보다 한국엔 최규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이제 두세 달 후부터 필생의 역작으로 엄청난 웹툰을 연재하기 시작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룬 노동 만화를 이 사람이 이제
몇십 권짜리 분량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이것은 부제가 보면 리얼 궁상 만화잖아요. 가난한 청춘들의 이야기를 이제 소재로 한 건데 자기 젊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이제 소재로 만든 만화입니다. 이 만화를 보면 이게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어요. TV 드라마로도. 이 드라마에 보면 이 가난한 청년들이 라면을 어떻게 구해서 서로 막 먹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라면 받침대로 쓰이는 책이 바로 이겁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굉장히 신랄한 풍자죠. 지금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한 반에 한 30명쯤 된다고 할 때 그중에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 나와요. 30명 중에. 3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여러분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사회에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것만 계속 가르치는 교훈은 올바른 게 아니죠. 자본주의의 노동운동이 구조적으로 정당한 이유 자신만의 독창적 방식으로 자유롭게 설명하시오. 제가 대학생들이 냈던 중간시험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적었다고 훌륭한 답은 아니다. 여긴 대학이니까 자신만의 독창적 방식으로 자유롭게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 학생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 자유롭게 쓰라는 걸 두려워합니다. 대안학교 출신들의 강점이 이런 문제를 겁내지 않는다는 거죠. 뭐 나름 열심히 썼습니다. 한 여학생이 답안지에 그림 하나만 그려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만점 준 답안입니다. 숲에 보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나무는 그 나무의 마음이 아무리 착해도 작은 나무들에겐 햇빛을 가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이른바 구조적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작은 나무도 햇빛을 받고 생존하게 하려면 숲의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큰 나무의 과도한 가지는 좀 걷어내고 작은 나무의 키를 빨리 키워야 돼요. 옮겨 심거나 이 숲의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정신적으로 아무리 수행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노동운동과 관계 있는 그림일까요? 즉 여러분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교양이나 인품이 경영진보다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자체가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마치 숲의 작은 나무가 자기 키를 더 키우고 싶은 노력이 정당한 것처럼 노동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권리 확대 요구가, 임금 인상 요구가 정당한 면이 구조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대개 인사권, 경영권에 간섭하는 내용들입니다. 경영자가 볼 때 불순해 보이고 불쾌하죠. 그러나 숲의 큰 나무에 과도한 가지를 좀 걷어내는 노력이 정당한 것처럼 노동조합이 기업의 인사권, 경영권에 계속 개입하는 그 노력이 정당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게 단체 교섭하는 모습입니다. 한쪽이 노동조합 측, 한쪽이 경영진 측입니다. 어느 쪽이 노동조합 측일까요? 어느 쪽이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 같습니까? 보시기에 왼쪽입니다. 벌써 외모에서 구별돼요. 오른쪽 사람이 훨씬 멀끔합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노사 간 학력 차이 별로 없겠지만 제조업체, 생산직, 금속노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마주보고 노사, 동서 교섭을 할 때 양쪽의 학력을 평균해 보세요. 어느 쪽 사람들의 학력이 높겠습니까? 되게 오른쪽 사람들의 학력이 훨씬 높습니다. 어느 쪽이 사용하는 말씨가 더 세련됐겠습니까? 오른쪽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노동자들의 거칠고 투박한 주장이 이 경영자 자본가들의 세련된 주장보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합니다. 썩 내키지 않지만 경영진 대상 강의도 합니다. 무슨 재벌, 사장단 교육 이런 것도 몇 번 해봤습니다. 현대 기아차 이사 교육은 2달 동안 했습니다. 이사가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런 경영진 대상 강의는 정확하게 정시 시작합니다. 그 대표이사들을 회장들 와서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노동조합 강의 되게 정시에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 제 시간에 딱딱 안 옵니다, 사람들이. 오늘처럼 한 15분 정도 늦은 건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그런 경영인 대상으로 강의할 때 강의장에 가면 들어오는 순서대로 앞자리부터 차곡차곡 앉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지위가 높은 사람 자리가 앞쪽에 배정되기 때문에 충성도 과시하려고 앞부터 막 앞에서 앉죠. 노동조합 강의 가보면 저 뒤부터 앉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야. 앞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가 비어있잖아요. 이게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강의장 분위기 어느 쪽이 정숙하겠습니까? 그 경영진 대상으로 강의할 때 들락날락거리거나 전화 받는 사람들 없어요. 노동자 강의는 좋게 말하면 분위기가 자유스러운 거고 나쁘게 말하면 개판인 거죠. 자유롭게 들락날락거리지 전화 오면 다 요즘은 스마트폰까지 계속 당가는 사람도 있지 별로 그러면서 미안한 표정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노동조합 행사는 와서 참석한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그 와서 머리도 떳떳해요. 사람들이. 혹시 좀 이따 늦게 오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늦게 오는 사람들이 미안한 표정이가 보세요. 별로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까지 30몇 년 했어요. 이걸.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의 거칠고 투박하고 그 예의 없어 보이는 주장이 경영자, 자본가들이 아주 교양 있어 보이는 주장보다 정당하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노동조합 혐오하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이걸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 노동운동이 꼭 필요한 여러분 같은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린 그걸 배우지 못한 거죠. 한국사의 특징 첫 번째, 사회 문제에 대한 구조적 관점이 지나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회와 비교해 볼 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본받아야 한다. 이런 교훈은 흘러넘칩니다.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살아요. 노력해서 성공해라. 이런 사람들의 삶도 상당히 가치 있으니 본받도록 하여라. 이런 교훈은 거의 없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에 고등학생이 실습을 나왔는데 주 58시간 노동을 했습니다. 주 40시간 시대에. 그런데 이 기사는 회사 측의 보도 자료를 그냥 기자가 기사화한 거고 노동조합 조사 통계에는 70시간 일한 주가 또 많았다는 겁니다. 한 달 초과 근무를 100시간 넘게 시켰어요. 결국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이게 재작년 12월 달 사건인데 이 학생이 1년 6개월 넘도록 아직도 의식회복이 안 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을까? 여러 가지 원인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노동자는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권리를 침해당할 때 당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의 강릉 교육감 같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즉 노동조합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대착오적 이념교육 하겠다는 거냐? 당시 한나라당의 주장입니다. 학부모에게 사과해라까지 요구했습니다. 똑같은 학교 노동교육이라는 산에 대해서 이런 극단적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양립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 중에 어느 한쪽일 텐데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려면 우선 다른 나라들의 학교에서는 노동교육 어떻게 하고 있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는 학교에서 노동교육 어떻게 하고 있을까 실태를 파악한 보고서입니다. 정부 산하기관이 진행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부피가 400쪽이 넘습니다. 10년 된 자료지만 아직도 제가 중요한 교재로 사용합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학교에서 정말 철저히 노동교육을 시행합니다. 무슨 사진 같습니까? 독일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1년 동안 6차례 모의 단체 교섭에 참여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경영자 대표도 맡아보고 노동자 대표도 맡아봅니다. 나중에 노동자가 되거나 경영자가 될 테니까 한국 사람은 대부분 노동자가 되지만 대부분 경영자가 될 줄 알고 자라죠, 아이들이. 독일에서는 노동자 대표를 신청하는 학생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대부분 노동자고 자기도 노동자가 될 테니까. 이걸 1년 동안 6차례 진행합니다. 한국 교사들 중에서 유럽에 연수 갔다가 직접 본 교사들도 있습니다. 독일 교사한테 물었답니다. 아니 뭐 똑같은 걸 6번씩이나 합니까? 독일 교사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교섭이 한 번에 안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독일 초등학교 교과서 목차 중에서 한 페이지만 보겠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단체 교섭에 대해서 어느 순까지 가르칠까요? 동맹을 형성하고 편지나 요것을 작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항의문구를 작성하고 플래카드나 벽보를 만들고 협약을 체결하고 대중매체 언론과 인터뷰하고 연설문을 작성한다. 초등학생들에게 이 정도까지 가르칩니다. 한국의 부모들이 볼 땐 걱정되죠. 학교에서 무슨 대만한 기술을 가르치고 있네.
이런 생각 들겠지만 왜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겠습니까? 그것이 사회 전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되면 시민 법률 사회 과목 시간에 1년 동안 3분의 1 정도의 비중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단체 교습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아니 무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단체 교습의 전략 전술을 몇 달 동안 가르치는 거야. 우린 그러한 생각이 들겠지만 이러한 지식을 자본과 노동이 공유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유익하다. 깨달은 나라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직장 폐쇄에 맞선 노동자, 이사를 기반으로 노조가 어떻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지 설명해 보시오. 이 중학교 4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해합니까 저거? 한국은 대학생도 저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공인노무사 정도 돼야 저거 이해해 한국에서는. 프랑스는 중학생도 아는 지식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생략했는데 한국처럼 학교에서 노동교육하지 않는 선진국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도 전형적 시장경제 자본주의 무려 다릅니다. 미국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노동운동사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노동운동사에서 성공한 투쟁과 실패한 사례들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학교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역사 교과서에 노동운동사 단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우리는 굉장히 특이한 교육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만났던 그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한 10년쯤 전에 위원장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안부를 물어봤는데 그분이 이제 조종사 노조 위원장이 딱 됐을 때 아들이 캐나다에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방학에 들어와가지고 아버지가 야 내가 조종사 노조 위원장이 됐다. 그렇게 말하니까 중학생 아들 여기 딱 묻더랍니다. 노동조합이 유니언샵이야 오픈샵이야? 야, 너 어떻게 그런 걸 아냐? 학교에서 다 배웠지. 유니언샵은 취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거고 오픈샵은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는 거고 그럼 어떤 노동조합이 힘이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픈샵이다. 그랬더니 가입률이 몇 %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아 힘들겠구만. 그러니까 아버지를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중학생이. 캐나다도 그 정도 해요. 미국 옆에 있는 나라도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그 배운 지식을 전부 합쳐봐야 다른 선진국의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 안 됩니다. 지금. 닫힌 교문을 열면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보이는 영화배우 정지영 씨가 이 영화로 데뷔한 사람입니다. 교사 역할을 맡았었는데 수업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즘처럼 동영상이나 DVD가 별로 없던 시대 영화여서 화질은 별로 안 좋습니다. 하여튼 수업 내용을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제일 먼저 누가 맡아볼까? N자로 시작하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데 자, 이거는 한 사람에 한번 서 있다. 너무 나이스 분이 하나 셋 구독 나머지 두 개 맞춰볼까? 달라? 네, 뭐요? 네. 네. 빛과 자유, 자유의 직원, 내가 자유다. 사랑과 자유. 그런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맞지 않아? 내일부터 시작하는 더 멋진 단어 없을까? 자, 사랑과 자유. 그리고, 너 배우도 아름답잖아요. 아름답지. 그런데, 난 그것보다 더욱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레이보, 노동은 힘들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그래서 가장 아름답다고 난 생각한다. 에이, 선생님, 누구나 좋아하는 말이 없어. 그래, 그건 용수 말이 옳지도 몰라. 그러나 노동이 없으면 사랑과 자유도 진정한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다릅니까? 왜 노동을 창시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한국사에서 볼 때는 무슨 불순한 교사가 하는 빨갱이 수업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는 일상적으로 중요한 수업의 내용인 거거든요. 한국사의 특징 두 번째, 제도권 교육, 학교에서 노동교육하지 않습니다. 한국사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극히 부정적입니다. 이게 수배전단입니다. 인상책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노동자풍이라고 써 있습니다. 노동자란 단어를 이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노동자 간부를 맡으신 분들이 일가 친척이 다 모인 명절날 내가 수협중앙에 노동자 무슨 간부를 맡았어. 이렇게 말하면 받는 느낌이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런 걸 뭐하러 맡았어. 걱정하는 거죠. 학원 강사하는 후배가 중학생들에게 물었답니다. 학원에서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밤늦게까지 공부하냐 열심히. 한 녀석이 하는 말이 나중에 노동자 될까 봐요. 한국사인 노동자라는 단어를 막 이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하는 다른 나라들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어떨까요? 이 사람 직책이 대사관의 부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톨레랑스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원한다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부대사도 노동자로 봅니다. 국가 권력에 고용된 피고용자다. 핀란드 보건복지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나도 노동조합원입니다. 차관도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겁니다. 차관도 자신의 계급 정체성을 노동자로 인식한다는 뜻이죠. 피터 존슨 핀란드 교장협회 회장이 하는 말입니다. 핀란드는 교원 노조와 교장협회 사이가 아주 좋다. 보통의 교장들은 대부분 교원 노조에 가입해 있다. 나도 그렇다. 유럽에서는 교장도 전교조에 가입합니다. 영국에는 교장 노조가 아예 따로 있습니다. 교장이 자신을 노동자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우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디에서 온 차이겠습니까? 학교에서 노동조합을 제대로 가르친 나라와 전혀 가르치지 않은 나라의 차이인 거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경찰 노조가 있습니다. 경찰 노조가 길거리 집회도 합니다. 소방관 노조는 동남아 국가들도 있습니다. 경찰 노조, 소방관 노조, 그럼 다음에 소개할 노조는 뭘까요?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설마 군인 노조?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스웨덴, 덴마크,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린 또 어떤 걱정이 되나요? 지금 남북이 대치한 상황인데 저쪽이 미사일을 쏘는데 군인까지 노동조합하는 국방은 누가 지키나? 우린 그런 걱정부터 합니다. 주로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세계대전을 2번이나 치른 적의 나라들이 분단국가인 독일이 이런 군인 노동자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우리보다 어리석었을까요? 우린 이걸 이해할 능력이 좀 부족한 겁니다. 독일에서는 군인 노조가 파병에 반대했습니다. 독일 청년들의 귀한 목숨을 미국을 대신하는 총알바지로 내보낼 수는 없다. 군인 노조의 성명서가 발표됐고 의회선 파병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비리 혐의가 있는 사령관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노조가 활동하면 군대가 청렴해져요. 대한민국 국군 노조가 있었다. 우선 성희롱이 줄어듭니다. 함부로 했다가 바로 막 성명서가 나올 테니까. 프랑스에는 판사 노조, 변호사 노조도 있습니다. 판사 노조가 있다는 말은 곧 판사들 스스로 노동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죠. 한국의 노동운동가들이 프랑스까지 가서 활동할 때가 있는데 그때 찾아와서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노동자가 보니까 프랑스의 판사노조의 조합원이더라.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거나 공부를 많이 했다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것은 상당히 후진적 현상입니다. 대학 나왔다고, 대학원 공부 좀 했다고
직책이 과장, 부장, 뭐 국장이라고, 팀장이라고 노동자 아닌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어리석은 겁니다. 부진적이라는 것은 한국 사회도 점차 발전할수록 다른 나라와 같은 방향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의 특징 세 번째,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운동 등에 대한 시각이 지나치게 부정적입니다.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체 직장인 절반 이상이 불안정한 고용 형태인. 대학에서 청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 중에 한 분이 글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 사진 찍고 몇 달 지나서 한 월간지를 보니까 현상 공모에 당선된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글 중에 짧은 한 대목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으십시오. 휴게실이 없으니까 전국의 대학 건물 중에 설계할 때부터 환경미와 노동자의 휴게 공간을 설계한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노동자 결성대인들이 투쟁할 때마다 조금씩 확보된 거죠. 이 대학생들이 몇 년 전에 공개했던 사진입니다. 그 명문대학교가. 제가 한 2달 전에 평택의 쌍용자동차 와락심리치유센터에서 강의를 했는데 한 여성 작가가 앉아있다가 이 사진 나오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거 내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 이대에서 학생운동 했거든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 사진도 보시면 실내 벽이 외부용용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 군데군데 뭐가 좀 묻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 건물의 바깥쪽이었다는 뜻입니다. 건물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계단 밑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막은 겁니다. 굉장히 작은 공간이지만 정말 좋아했습니다. 야, 눈치 안 보고 발을 뻗을 곳이 생겼다. 그래서 본래 금남의 방이라 남자는 절대로 못 들어오지만 특별히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대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대학의 비정규직에서 활동하는 소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 학생이 들고 있는 피켓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여성 인재 키우겠다는 학교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회고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바라는 거냐라고 써 있습니다. 보다 가슴 뭉클했습니다. 항상 저런 소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고 자기 개인의 스펙을 높이는 것만 열심히 하지만 이 학생들처럼 자기가 속해 있는 대학 사회의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런 존재가 어느 사회나 있죠. 상당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노동조합 활동하시는 분들도 아이고 우리 애가 대학 가 저런 거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들으시죠. 좀 비겁한 겁니다. 현대차의 황이나 비정규 동지가 이제 분신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MBC에 소개된 인터뷰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분신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다는 황인하 씨. 8년이나 현대자동차에서 일했지만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라는 위치가 가져다준 건 차별운이었습니다. 너무 절박했습니다. 왼쪽에는 정규직, 오른쪽에는 저 똑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똑같은 작업에, 똑같은 작업 기술에, 똑같은 공부에, 똑같은 작업 재료에 다 똑같습니다. 오로지 다른 것 앞에 정규직 앞에 빗대 하나 붙은 것, 그 하나 배운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 이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최병석이라는 사람이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7년 동안 대법 승소 판결만 2번을 받았습니다. 회사 입장은 이 사람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판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병석 주장은 뭐냐 하면 현대차가 차를 이콜할 때 그럼 한 대만 고쳐주냐. 아니지 않냐. 대상자가 8,000명이다 지금. 정규직화 시켜라 요구하면서 울산 현대차 남문 앞에 있는 송전탑에 올라갔는데 거의 300일 가까이 됐습니다, 벌써. 제가 한 2달쯤 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멀리에서 와서 특별히 해드리는 거라고 하트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장면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야,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시켜서 저런 신세 면하게 해야지. 야, 저건 뭐 제조업체나 있는 일이지. 우리 사무직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사무직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별이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똥은 과학인력이 밀집해 있는 대덕 연구개발 특구에도 튀었습니다. 석박사급 계약직 연구원들이 무더기로 해고됐습니다. 최기웅 기자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숙사에 빈방이 늘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계약직 연구원 등 94명이 무더기로 해고되면서 젊은 연구원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저께 양일간 한꺼번에 들어가지고 나갔다가 관리실에 대해서 전화 받고 문 열어주고 힘 주고 그런 식. 이들 가운데 석사와 박사급 연구원만 6명으로 주로 국내 유일의 연구 연원장의 하나로 관련 연구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앞으로 막 열심히 가르쳐서 뼈 빠지게 가르쳐서 석사, 박사가 된다고 해도 비정규직에 면하기 어렵다는 거죠. 정부와 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 주장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줍니다. 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이 양심적 경영자라면 어떤 경우에 비정규직이 필요합니까? 그 비정규직이 필요한 경우가 솔직히 있잖아요. 질병이나 출산으로 잠시 자리가 비었을 때, 또는 단기적으로만 존재하는 업무, 이게 본래 비정규직 제도가 생긴 취지입니다. 아니면 시험 기간이 필요할 때, 이걸 노동법상 사용-사유 제한 개념이라고 해요. 비정규직은 비정상적 고용계약이어서 장기 지속되면 사회 전체 해로우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채용해라. 유럽은 이걸 철저히 지킵니다. 유럽 나라들은 비정규직이 임금이 더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리한 형태의 단기 계약이니까 더 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본래 비정규직 제도가 생긴 취지입니다. 근데 한국은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비정규직을 부득이 고용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신 동영상처럼 정규직을 채용해야 할 자리에 직업을 절약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많은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합법한 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 비정규직 법안이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에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노동문제 연구원 학자들은 참여정부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는 없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지금 이상 늘어난다면 한국 사회 빈민 비율은 러시아 등 준독지형 개발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30% 달할 것이고 민주주의 사회적 기반은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는 그 당사자 개인의 삶이 비인간적이어서 철폐돼야 돼요. 두 번째, 사회 전체 해로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한국 사회 그나마 이룩한 성과 민주주의까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이라 70%입니다. 지금 80%로 늘었습니다. 10명이 취직하면 8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중요한 사실 이것이 한국노총 등의 주장이 아니고 국제통화기금이 한국 정부에게 문서로 통보한 거죠. 몇 년 전에. 국제금융 자본이 투자할 때 걱정을 해야 할 만큼 한국의 비정규직은 이미 시장경제 범주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너무 많아진 거예요. 작년 10월에 IMF에서는 한국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면 10년간 연평균 1.1% 성장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0.1% 올리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저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노동 현안 문제가 비정규직이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렇게 이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사회 특징 네 번째,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차별이 심각합니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미만으로 OECD 최하입니다. 10명의 노동자 중에 1명만 노조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게 대만과 비교할 때 4분의 1, 일본과 싱가포르 절반 수준입니다. 유럽에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80%나 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90%가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데 한국은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거의 10명 중에 1명에 지금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말은 한국 노동자 10명 중 9명은 교섭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노동자의 권리가 약화되어 있으니까 한국 노동자들은 OECD 가입국들 중에서 연간 노동시간 1위, 인구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가 1위입니다. 이 통계는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직을 전부 망라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직종을 하든 이게 다 해당되는 통계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노동조합이 좀 더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적어져야 되겠습니까? 훨씬 더 많아져야 돼요.
한국 노동운동이 좀 더 강해져야 되겠습니까? 약해져야 되겠습니까? 훨씬 더 강해져야 돼요. 그러나 대중의 정서는 거의 다 그 반대입니다. 한국 노동운동은 너무 강성노조여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발목을 잡고 싶어도 못 잡습니다. 지금 10%는 불가능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나치게 투쟁적이다라고 생각하시죠? 안 그렇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증명하는 거예요. 한국 노동운동은 정말 힘이 약한 아주 온건한 노동운동입니다. 한번 통계 비교해 보세요. 착시현상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조장한 거죠. 환경, 생태, 인권, 청소년, 통일 문제 등에 관심 있는 한국 사회 대학생 지식인, 또 깨어있는 시민을 깨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보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노동 문제에 대한 이해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 선진국의 노동자들이지만 노동운동 이해하는 수준은 우리가 무시하는 저개발 국가의 여러분 같은 직종에 있는 노동자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이상한 현상들의 원인이 뭘까요? 어쩌다가 노동운동 올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취약한 사회가 됐을까요? MBC의 정은임 아나운서입니다. 정은임의 영화음악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개편할 때 한번 폐지했더니 애청자들이 정영음 카페를 만들어서 8년 넘게 활동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이미 없어져 버렸는데 8년 넘게. MBC가 결국 8년 6개월 만에 이 프로그램을 부활시킵니다. 정은임 아나운서가 8년 만에 똑같은 방송을 다시 하게 된 거죠. 8년 만에 다시 시작한 방송의 둘째 날 처음 시작 부분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3시 고공 크레인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00여 일을 고공 크레인 위에서 홀로 싸우다가 스스로 목숨을 건 사람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월가을은 외롭다는 말을 아껴야겠다고요. 진짜 고독한 사람들은 쉽게 외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쉽게 그 외로움을 투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계시겠죠? 마치 고공 크레인 위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세상에 겨우겨우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지난 하루 버틴 분들,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 앨범 영화극의 정은입니다. 부산에 있는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의 김주익 지회장이 회사가 너무 교섭에 나오지 않으니까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교섭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다가 129일 만에 목을 메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는 겁니다. MBC FM에서. 야, 어떻게 이런 방송할 수 있을까 막 듣다가 깜짝 놀랐죠. 김주익 열사가 죽겠다고 결심을 하고 크레인 꼭대기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 유서 쓸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종이권에서 유서라고 적을 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 유서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휠리스 운동화 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참 미안하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아이들한테 그 바퀴 달린 운동화 하나 못 사준 게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며칠 뒤 정은임 아나운서의 방송입니다. 그 처음 시작 부분을 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19만 3천원. 한 정치인에게는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할 수 없는 터무니없이 적은 돈입니다. 하지만 막걸리 한 사발에 김치 한 보시기로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한 사람에게는 며칠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 큰 돈입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에게는요,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길에서조차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한 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혜입니다. 아이들에게 휠리스를 사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일하는 아버지 고 김주옥 씨는 세상 떠나는 순간에도 29만 3천 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19만 3천 원. 인라인 스케이트 3컬레 값입니다. 35m 상공에서 100여일도 혼자 꿋꿋하게 버텼지만 새 아이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아픈 마음을 숨기지 못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남겨진 아이들에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준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도 정치인도 아니고요. 그저 평범한 한 일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유서 속에 그 휠리스 때문에 목이 메인 이분은요.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휠리스보다 덜 위험한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서 아버지를 잃은 이 외로운 세상에 남겨진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2003년 늦가을 대한민국의 노동 귀족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정은임 아나운서가 이 방송하고 나서 바로 얼마 뒤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그런 참 마음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아마 둘이 만났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끼리 했습니다. 정은임 아나운서는 어떻게 그런 사회의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저런 방송한 아나운서가 됐겠습니까? 짐작되는 이유가 없으세요? 노동자 간부활동 경우가 무관하지 않죠. 죽는 날까지도 MBC 노동자 여성부장이었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간부였습니다. 노동자 간부로 활동을 하면서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생긴 겁니다. 즉, 그리고 실천적 경험이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현상이 개인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곧 한 나라가 경험한 역사는 그 사회 가치관과 사회의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에게는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나라에는 역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나라의 경험이 역사잖아요. 이런 현상을 역사 발전 과정이 사회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가 겪은 특별한 역사가 뭘까요? 어떤 역사를 거쳤길래 노동문제, 노동운동, 노동조합 올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사회가 됐을까요? 이걸 제대로 설명하려면 지금부터 한 3시간쯤 역사 강의를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간단히 한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한홍구 교수 같은 분 모셔다가 따로 강의 들으시고요. 식민지에서 해방된 뒤 바로 분단이 이어졌다는 거죠. 이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근현대사입니다. 이것이 왜 특별한 역사냐 하면 식민지는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동족을 배신한 사람들이 사회 중요한 분야에 다 진출합니다. 동족을 많이 배신할수록 크게 출세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도덕적으로 타락할수록 출세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식민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해방이 되면서 바로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방이 돼서 바로 잡으려고 했을 때 전쟁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이루어 친일파 등 반민족 행위자 청산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식민지 협력 세력이 권력의 핵심을 계속 장악했고 지금도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 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동족을 배신했던 식민지 부역자들이 해방 뒤에도 집권에 성공해 근대화와 경제개발과 언론교육 등 사회 모든 분야의 주역을 계속 담당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한번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저런 역사가 또 있나 다른 나라에. 일제로부터 귀족 자기와 은사토지를 하사받은 매국 친일파 유선들은 대부분 떵떵거리고 삽니다. 친일파들에게는 돈도 주고 금도 주고 땅도 줬습니다. 후손들은 그 재산을 잘 관리해 지금 수백억 재산가들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 부평에 미군기지가 있는데 시민단체 회원들 이런 진보정당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미군기지 옆에 땅바닥에 천막을 치고 농성한 끝에 철수 결정이 났습니다. 병력이 거의 다 철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이름 대면 알만한 유명한 친일파 후손이 자기 땅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 때 받은 땅이요.
이게 10년쯤 전인데 그때 기준 시가로 2,300억 원이었어요. 그 땅값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수많은 소유권들이 인정됐습니다. 다행히 그 땅 5년 만에 소송에서 패했지만 검찰총장, 대법원장, 법무장관, 육참총장 그 분야 최고의 지효는 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전부 일제에게 훈장받은 골수 친일파들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를 잡아다가 고문하던 순사들이 있었잖아요. 조선인 순사가 일본인 순사보다 더 악랄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출세할 수 있으니까. 이미 양심을 팔았고 그 사람들이 해방대인데 감옥 갔습니까? 다른 나라처럼? 이승만 정부에서 대한민국 경찰 창설 멤버로 들어와서 나중에 경찰 총수를 그 사람들이 합니다. 일제 때 친일 경찰 노릇했던 조선 사람들이 한 7천 명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 5천 명이 이승만 정부에 들어와서 경찰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진 경찰은 없어요. 어떤 나라도.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사람들이 만든 경찰. 독립군을 죽이러 다녔던 일본군 장교 출신들은 해방되는데 처형당했습니까? 다른 나라처럼? 이승만 정부의 큰 잘못이 그거죠. 대한민국 국군 창설 멤버가 돼서 나중에 육참총장을 그 사람들이 합니다. 프랑스도요, 2차 대전 뒤에 나치 협력했다는 이유로 7천 명 이상을 사형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700명 이상을 실제로 집행해서 죽였어요. 프랑스도. 근데 이걸 폴란드도, 독일도, 중국도, 일본도 했습니다. 이걸 우리만 못한 거죠. 오히려 청산당해야 될 사람들이 다 출세해서 민족주의자들을 처형하는 이런 역청산이 일어났다. 이게 한웅구 교수의 주장입니다. 독립운동가에게 중형선고했던 검사, 판사들은 해방되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한민국 판검사가 되거나 법과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법조계가 지금 저 모양인 거죠. 이런 얘기 하다가 밤이 있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지금. 화목한 가정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소원이 뭐니 물어봅니다. 아이들이니까 곰돌이 인형이요. 개인 컴퓨터 한대요. 근데 하나이가 친일파 제거요 라고 답합니다. 얘가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는 아입니다. 어디선가 읽은 거죠. 그걸. 여러분보다 더 많이 읽었을 겁니다. 아마 책을. 한국사의 곳곳에 뿌리 있게 형성되어 있는 친일파 세력이 도덕성 회복에 큰 걸림돌이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다른 아이들의 소원이 인형이요 컴퓨터에 그러고 있는데 친일파 제거가 소원이라고 그랬겠냐고요. 역사를 알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모르면 안 보이는 거죠.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개봉할 당시에 최대 관객들을 동원한 영화예요. 최근에 그런 영화 또 있죠? 그거 은밀하게 위대하게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그 영화도 공통점이 있어요. 이 영화들과. 어떤 공통점입니까? 소재가 다 분단과 관련된 거예요. 즉 분단 정서가 한국사에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냐를 알 수 있습니다. 분단성 한국사의 노동자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집권 세력은 분단성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민주 훼손하고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인혁당 재건이 사건 재판 모습입니다. 1975년도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터진 사건입니다.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된 사건 중에 하나죠. 사회활동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느 날. 중앙정보부에 잡혀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18년째 사형 집행이 없는 나라입니다. 사형 선고는 가끔 하지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잠재적 또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 징역을 오래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이 바뀔 때 무기징역으로 감형도 되고 이런 게 사형인데 박정희 정권은 8명을 사형 판결하고 다음날 새벽에 바로 집행해버렸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죠.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가정 면회가 허용이 안 됐어요. 그런 엄청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비록 사형 판결은 받았지만 재판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면회가 되겠지. 다음날 아침에 교도소에 일찍 면회한다고 모였다가 이미 집행됐다는 수수를 듣고 거의 실신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며칠 뒤에 종로가 기독교 방송 2층 강당에서 기도회가 열렸는데 가족들이 와서 두 마디를 못하고 잡혀갑니다. 인혁당 조작입니다. 이걸 다 못 외치고 막 입을 틀어막혀 잡혀가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제가 가서 봤거든요.
시신을 경찰이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화장터로 빼돌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과거사 규명위원회 등을 통해서.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고문의 흔적이 너무 심하게 몸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 어쩌다가 가족에게 인도된 시신이 한 부 있었습니다. 그 시신은 발뒤꿈치가 절반이 닳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 손톱, 발톱이 성한 게 단 한 개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경찰이 시신들을 화장터로 빼돌린다는 말을 듣고 신부들이 와서 막은 거죠. 경찰 100차를. 근데 결국 경찰이 포크레인까지 동원해 시신들을 빼돌렸고 저 왼쪽 끝에 보이는 신부님이 포크레인을 맞섰다가 척추를 다쳤습니다. 수술은 받았지만 몸에는 장애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데 저분이 바로 문정현 신부님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신 거죠. 성직자가 있어야 할 것이 어딘지를 보여주고 싶다. 신부들이 강정마을, 철조망을 다 넘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언론이 이걸 보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을. 제가 학보사 기자였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야, 언론이란 게 뭐냐. 월터 리프만이 뭐라고 그랬냐, 언론에 대해서. 개도 매를 맞으면 아프다고 깨갱 소리를 낸다. 그게 언론의 역할이다. 이건 누군가 알려야 돼. 시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지만 유인물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제 삶의 큰 전환점이 된 거죠. 그런데 아무 잘못이 없는 국민을 8명 하루아침에 현장에 있으려고 그냥 처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정부가 멀쩡히 유지가 됩니다. 이 정권이 바늘끈만큼도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문명사회에서. 이들에게 빨갱이라는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죠. 우린 분단국가잖아. 북sun 세력은 처단해야지. 이걸 용납하는 정서가 있는 겁니다. 모든 양심 세력들에게 빨갱이라는 누명을 씌우면 간단히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이게 20살의 접니다. 20살의 하정강입니다. 제가 74학번인데 74년 11월 달에 처음 대마하고 잡혀간 날입니다. 그걸 학보사 기자가 찍었다가 나중에 줬어요. 저녁 7시에 잡혔는데 1학년이 나 하나뿐이었습니다. 7명이 잡혔는데 아침에 10시 반에 동을 떴고. 근데 자기를 간첩 잡는 형사라고 소개한 대공수사관이 그 유인물 몇 장 뿌리고 결의문 한 번 읽고 잡혀온 20살짜리 그 대학 1학년짜리를 무릎 꿇려 앉혀놓고 맨 처음에 한 질문이 뭐였을까요? 너 언제 북한 갔다 왔어? 이걸 2시간 동안 계속 나중에 다 말하게 돼 있어 이거. 언제 북한 갔다 왔어? 제가 그때 아마 그 고통을 못 이겨 거짓 자복을 했다면 그게 이제 공소사실 됐을 겁니다. 아마 한 징역 15년 받았겠죠. 모든 양심세력들에게 빨갱이라는 누명을 씌우면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이게 분단이 가져다 준 상처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를 거의 볼 수 없는 극우 보적 정치 성향.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은 다른 나라 학자들이 볼 때는요. 이게 중도 우파의 굉장히 보수적인 주장이에요. 온건하고. 왜냐하면 제가 강의 전체를 통틀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전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본주의 빨리 이걸 끝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해야 한다 이런 말 한마디나 합니까 제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 표기하자면 리버럴입니다. 이 정도 성향이.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이 이 정도 성향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이 오늘 제 강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근데 한국사 이게 무슨 과격한 내용인 줄 압니다. 이게. 사회 전체가 너무 오른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보수 과잉의 사회니까. 근데 한국사에서 보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국사에 스스로 보수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국제적 가치 기준의 보수가 아니에요. 본래 보수 세력은 서양의 귀족들을 말합니다. 몇백 년 동안 권력과 자본을 독점한 계급들이죠. 지식을 존중하고 그거 없으면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전통을 강조하고 예의범절을 지키고 품위를 중요시하고 애국심에 불타는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달려나가 목숨 바친 것이 가문의 전통인 이게 본래 보수 세력이에요. 그 서양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주. 큰 저택에 막 초상화가 쫙 붙어 있는데 우리 뭐 몇 대저 누구는 무슨 전쟁에 나가 목숨을 바쳤고 우리 몇 대저 누구는 무슨 전쟁에 장군을 했으며 이게 본래 보수 세력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와 진보가 양립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사에 스스로 보수라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국가안보를 가장 많이 강조하지만 병역 기피를 가장 많이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세력이죠. 왜곡된 역사 속 형성된 세력에서 그렇습니다. 노동운동에 대한 혐오 감정은 식민지 40년, 분단 60년, 근대사가 100년이라고 자랑하지만 그 100년이 식민지 40년대 분단 60년인데 그 도중에 군사 독재 30년이 겹쳐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다른 나라에 없어요.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세계적 일할 정도로 왜곡된 자본주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게 지금 비정상적 현상인 겁니다. 한국사의 지식 인프라는 미국보다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학자들이 미국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폴 크루그만, 미국 경제학자를 대표하는 30명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소개되는 사람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했고 뉴욕타임즈의 경제 칼럼을 쓰는 대학 교수죠. 펜실베니아 대학이든가 하여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사람의 일관된 주장은 이겁니다.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노동자와 섬에 대한 집중적 지원 위기를 벗어나는 지름길이 된다. 불경기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 서민들을 돕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 뿐 아니라 부자 감세보다 훨씬 더 경기 부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런 학자들이 꽤 있어요. 한국은 정말 적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에 대해서 가르칠 때 대개 교수들이 가르치는 게 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은 인건비가 늘어나고 노동비용이 증가해서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국가 경제 해롭다. 계속 이것만 가르칩니다. 기업이 적정한 고용을 유지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 경제가 성장한다. 이걸 가르칠 학자들이 없어요. 한국은. 굉장히 적습니다. 즉 여러분의 노동조합 활동이 노동운동 이후에 사회 전체 유익한가 이걸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줄 학자가 한국은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인간이 이렇게 죄책감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반역사적, 반사회적,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여기서.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무식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모르는 거죠. 기분 문화조차 형성되지 못한 이상한 사회가 된 것도 역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본래 기분 문화는 진보적 개념은 아닙니다. 자선싸움 아무리 해봐야 사회 구조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조차 부족한 게 문제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만큼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기부금을 내면 1인당 1년에 한 80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이다 그러면 갓난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 가정에서 1년에 300만 원 넘게 기부하면 다른 나라 사람만큼 기부금 낸 거예요. 소득에 비례해 볼 때. 한국 사회 기부금 통계 한번 찾아보십시오. 부끄러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회는 부자가 아니어도 좀 가난하게 살아도 당장 굶어 죽을 정도로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보다 더 불행한 이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면 야, 저 인간의 기본이 안 됐다.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우린 그런 게 부족해서 남보다 좋은 직장에 취업했거나 입사 동기 중 가장 빨리 승진했거나 공부를 잘했거나 무슨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자랑할지언정 내가 지금 고통받는 불행한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에 대한 열등감들이 별로 없어요. 이건 아주 특이한 사회입니다. 국회에서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한국 사회에서 대법관 후보자면 양심의 표상입니다. 법관을 30년 한 사람들이니까. 재산을 30억인가라고 신고했습니다. 국회가 파악해보니까 61억인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물어보죠. 61억이 맞죠? 아이, 그렇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30몇 년 하면서 재산을 많이 모으셨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모은 재산 중에서 불의토끼 성금을 내거나 수재 연금을 내거나 어디 기부하거나 그렇게 사용한 금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이 대법관 후보자가 그 질문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 저도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 점을 참 아쉽다고 느꼈습니다. 한 푼도 안 내고 산 겁니다, 이 사람은. 서울 시내 지금 추운 겨울에 불을 못 대고 사는 영하 20도 될 때 찬물로 머리 감아야 하는 소녀 가장 독거노인들이 한 600~700가구가 있답니다. 서울 시민들이 내가 평생 동안 그 사람들한테 연탄 한 장값을 내준 적이 없었다. 이런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수 이휘 씨가 그런 걸 깨닫고 연탄값으로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이효리 씨가 트위터에 뭐라고 적었냐 하면 아유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매일 뗄 수도 없습니다. 대답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나라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특별히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일했던 연구소는 23년 동안 연구소에 있다가 대학으로 옮겼는데 그 제한노동연구소가 월급이 뭐 있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모든 직원이 자기 소득의 10%를 기부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건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나라 보통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왜 한국사회 형성이 안 됐을까요? 왜? 노동조합비 몇 푼을 해서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저 아랫역에 한번 갔더니 노동조합위원장이 자기네 옆에 공무원 노동조합인데 5,000원 집행부가 탄생했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물어보니까 위원장 선거가 치러졌는데 한 후보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공약이 내가 위원장 되면 상급단체 분담금 안 내고 조합비 5,000원을 깎아드리겠습니다. 그 당선됐다는 그 사람이. 5,000원 집행부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가 취약한 사회가 됐습니까? 미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게 자본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이제 쩌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거기 일본 여성들이 몇 명 나와서 좀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한번 보니까 일본 여성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에 있는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받았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친구 어디야? 그래서 지하철이야. 또 어떻게 전화를 받았어? 여기는 한국이거든. 어떻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전화를 큰 목소리로 받을 수 있냐? 여기는 한국이거든. 휴대폰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휴대폰 네이버음들은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제가 KTX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을 타요. 내일도 이제 구례에 가는 걸 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익산소 환승하고. 제가 KTX 탈 때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야, 이게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제가. 야, 신기할 정도로 도대체 그런 생각들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왜 이런 사회가 됐을까? 예, 도올 김영욱 박사 아시죠? 좀 비호감일 때도 있고 약장사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공부는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대학을 이렇게나 많이 다녔어요. 책도 엄청 많이 썼죠. 이분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새겨서 들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해봐요. 그냥 그 미국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가 없는 기구예요. 거기서 생겨난 모든 악습과 악배, 일제 시민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을 아니야, 금방 끝나요, 이제. 공공의 의식을 뺏어갔어요. 우리 미국은 이게 우리나라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해외 사무치 울타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뭐예요? 남이나라고 순사가, 일본 순사가 되는 거죠. 모든 공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뺏어가고 내 나라가 아니니까. 공공의 나라가 없어요. 공공의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과 왕조의 문벌주의, 이런 귀족주의, 양반 지배 구조가 그냥 일제시대 때 아주 온전한 가족주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러한 그 일제시대 때 있던 악랄한 폐습이 해방 후, 해방 후기에 언제 우리가 해방을 맞았어요? 우리는 해방을 없었어요. 왜? 해방이라는 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쟁취했을 때만 해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반도 해방은 해방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연히 주어진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해방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는 제국주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당군에 이승만처럼 막강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항거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그것이 군사 독재로 이어졌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 역사의 내재적인 요소로 무한연돼 있는
사회의 현실이고 여기에 금권이 결탁하고 정치가 결탁하고 모든 만연된 부패가 있어요. 그 이 부패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최소한 그러나 우리 국민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만연된 600년에 유교혁명이 일으켜온 이러한 패러다임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한 우리 민족의 미래는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인식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합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도 이제 식민지 때는 그랬다가 해방이 되면서 바로 잡힌 건데 한국 사회는 해방이 돼도 전쟁이 끝나도 정권 교체가 돼도 아직까지 안 된 거죠, 이게 잘. 흔히 조중동이라고 이야기하는 보수 언론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저런 성향 언론이 있습니다. 저런 극우 성향 언론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독자들이 봅니다. 한국처럼 저런 극우 성향 언론이 신문시장 거의 60%를 뭐 장악하는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절반 이상이 저 신문을 이제 보고 있다는 건데 통계상으로 볼 때는 저런 언론에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게 100년 동안에 왜곡된 녀석 속에 나타난 비정상적인 현상일 수 있겠다. 의심을 가져보셔야 그 다음에 진실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 중에 무슨 희망적인 내용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부정적인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의를 끝낼 수는 없죠. 중간에 잠깐 쉬고 가는 게 어떨까요? 오셔서 그러셨는데 이제 금방 끝나요. 제가 안 쉬고 빨리 끝낼게요. 좀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서 한계에 다다른 분이 몇 분 보이긴 하지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예. 보통 1시간 하면 중간에 한 번 쉬어야 돼요. 근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강조하는 저런 책들은 누가 쓴 책들일까요? 제가 쓴 책들입니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제 이름입니다. 하종강, 이게 제 이름이잖아요. 이 책의 제목이 오늘 강의의 결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직장인들이 노동자라 깨닫고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현상이 300년 세월 동안 계속됐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지구상에 출현한 지 300년 동안의 끊임없는 패턴이에요. 변화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나라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부대사도 가입한다고 그랬죠. 차관 노조에 가입한다고 그랬습니다. 교장 노조도 있고 경찰 노조도 있고 소방관 노조도 있고 군인 노조도 있고 판사 노조, 변호사 노조도 있다고 그랬어요. 한국 사회도 결국 같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중세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온 자본주의 과정이 식민지, 분단, 군사 독재 등 세계 유일할 정도로 왜곡된 바람에 그러한 현상이 다른 나라들보다 수십 년 뒤늦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노동자 보세요. 얼마나 다양해지고 있는지. 석사가 박사가 설립한 노동조합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게 전부 석사 박사 노동조합들입니다. 이 노동조합은 조합원 전원이 박사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노동조합 회의할 때 앉아서 김 박사, 이 박사 이러면서 회의합니다. 그런 노조가 한국에 지금 수십 개나 있는데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 중에서 내가 박사학위 받고 연구소에 들어가면 노동조합이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 연봉이 거기서 결정되고 연구 성과의 평가 방식이 다 거기서 논의가 될 거야. 이걸 미리 아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 학생들은 다 알고 준비하는 걸 우리만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노동조합은 황덕순 박사가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은 대학 갈 때 수능시험을 보잖아요. 그 선배 세대는 수능시험 비슷한 어떤 시험을 봤습니까? 학력고사를 봤습니다. 여기도 이제 학력고사 세대가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세대는 이제 예비고사라는 걸 봤습니다. 좀 70대 초반 학번이거든요. 근데 학력고사 때는 수능과 달리 점수가 발표된 날 전국 남녀 1등 학생이 9시에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토크쇼에 나오고 황덕순 박사가 84년도인가 학력고사 전국 1등한 사람입니다. 학력고사 1등을 했어도 그의 삶이 노동운동과 무관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죠. 탤런트 다 노동자 활동합니다. 예술가들도 합니다. 해고된 무용수가 1인시한 장면인데 내용이 얼마나 애절한가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향악단들, 그 백발이 성성한 예술가들이 거의 다 노동조합원들입니다.
영아인들도 노동조합 설립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몇 개월 동안 자신들 옷에 148 숫자 3개를 붙이고 싸웠습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주시오.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십시오. 의료보험도 없었거든요. 이 스태프들은. 8시간을 초과할 때부터 연장 근로로 인정하시오. 이게 다 타결됐습니다. 요즘은 저걸 지킴의 영화를 제작합니다. 메이저 영화사들은. 물론 제작 비용이 올라가죠. 그러나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는 겁니다. 백화점에서 명품 파는 노동자들도 합니다. 아나운서, PD, 기자, 전부 언론, 노조, 조합원들이잖아요. 아는 얼굴이 보이죠? 예, 손석희 씨입니다. 파업에 앞장섰다가 구속됐습니다. 감옥 다녀왔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해맑은 손석희 검색하면 나오는 사진입니다. 저런 경험들이 쌓여서 그만큼 된 거죠. 이 사람도 종편으로 결국 갔지만 종편 방송 4개 중에 3개는 반드시 망합니다. 이건 어떤 학자도 그렇게 분석합니다. 한국 광고 시장이 종편 방송을 4개나 먹여 살릴 수는 없어요. 그 살아남는 한 개의 방송이 되려고 온갖 무리수를 막 지금 두고 있는 거죠. MBC가 파업할 때 가서 보니까 아나운서를 열심히 파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MBC 여성 아나운서 취업 경쟁률이 거의 2, 3천 대일 정도 된대요. 그렇게 아나운서가 된 사람들이 뭐가 아쉽다고 파업을 할까요? 권력의 나팔수가 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언론인이 될 때 내가 정권 입맛에 맞는 방송만 하겠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꿈을 실현하고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파업을 할 때는 9시 뉴스가 안 나옵니다. 기자들이 뉴스 제작을 거부하거든요. 노동조합이 뉴스를 따로 제작합니다. 짧게 편집한 동영상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힘찬 파업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문화방송 노조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들어간 지 오늘로 26일째입니다. 이번 주 사측은 노동조합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노조 측은 더욱 단결된 모습으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파업 사주제 상황 박주리 조합원이 보도합니다. 13년에서 20년 차 MBC 조합원 24명이 위원장 단식을 지원하는 무기한 공조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노조 집행부 고소 등 강경 대응을 거듭하는 사측에 대해 이제는 말이 아닌 몸으로 저항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이사장에 대한 무례에 관한 대조적으로 김 사장은 지난 27일 조합 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는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또 조합의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다는 의혹장을 놓은 상태입니다. 파업을 하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특히 OECD 가입한 나라들 중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노동조합을 약화시킨다든가 노조의 세력을 말살시키다든가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사측의 노조 탄압 공세가 거세지는 만큼 노동조합의 파업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식을 줄 모르는 열기의 현장 이용주 조합원 취재했습니다. 파업에 돌입한 지 오늘로 26일째 MBC 방송센터 1층 로비인 민주회관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광적인 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근행 위원장의 인기는 웬만한 아이돌 그룹을 넘어선 지 오래 파업골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습니다. MBC 노조의 내성 기세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집회 참가인원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날 507명으로 시작한 집회 참가인원은 김재철 사장의 첫 출근 시도가 있던 지난 20일 절정에 이르렀고 어제 또다시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조합원들의 결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20여 명의 조합원들이 이근행 위원장의 단식에 동조하는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근행 위원장의 단식은 어떤 단식 장소에 앉아있는 거의 의미보다 나는 목숨 내놨다. 그리고 지금 투쟁을 한다.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성원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응원 메시지를 직접 만들어 붙인 과자부터 라면과 쌀까지 위원장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집행부가 부른 족족 열심히 먹어치워도 시민들이 보낸 다양한 먹거리는 노조 사무실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파업 승리를 기원하는 시민들이 보내온 김입니다. 직접 한번 먹어봤습니다. 맛있습니다. 상금도 몰리면서 지금까지 모인 돈은 1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열기는 시민들의 손에서 손으로 지하철 역사와 관악산 정상에서 MBC를 지키자는 외침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때론 지치기도 하지만 한치 잡기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통장에 지금 5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통장에 200만 원 나와 있는데 카드 결제일 10일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연봉 부장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동영상을 봤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저 울컥해가지고 나도 울 뻔해가지고. 불패 신원을 자랑하는 MBC 노조. 하나된 조합원들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파업 뉴스 이용주입니다. 문화방송 통파업 투쟁 이제 한 달이 다 돼갑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서로를 의지하며 즐겁게 투쟁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코 지지 않는 문화방송 노조입니다. 승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MBC 파업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이 사람들을 이제 방송에서 보기는 한동안 어려울 겁니다. 그걸 알고 한 겁니다. 우리가 진행 맡으면 불이익 받을 것이다. 항상 이런 소수가 있지, 어느 사회나. 여기 오신 소수가 있는 것처럼. 제 수업 시간에 MBC 직원들이 방문한 모습입니다. 그 왼쪽에 모자 쓴 사람이 노동자 부위원장 신정수 PD입니다. 나는 가수다, 놀러와 세시봉 만든 사람이잖아요. KBS도 파업했습니다. 똑같은 목적이죠. 권력의 나팔수가 될 수는 없다. 다음날 회사가 집회하지 못하게 어떻게 방해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야, 이게 뭐 녹색 성장 바리케이트냐 했는데 다른 나라는 이런 짓 하는 사람이 좀 부끄러워하면서 합니다. 야, 내가 먹고 살려니까 참 치사하게 그 회사 지시를 받고 노동조합 탄압하는 짓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걸 굴욕감을 느끼면서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저런 짓 하는 사람들이 불순세력과 맞선다는 정의감으로 하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조종사 스튜어디스 노동운동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남자분이 한국 최초로 조종사 노조 설립하고 해고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12년째 복직투쟁을 합니다. 그런 조종사가 2명 남았어요, 한국에. 좀 더 많이 해고됐는데 뭐 정년 퇴직하고 다른 항공사로 간 분도 있고 저런 조종사가 2명이 있죠. 오른쪽에 있는 여성들은 스튜어디스들입니다. 이번에 이제 항공사하고 나고 나서 스튜어디스들이 굉장히 영웅이었다 이렇게 언론이 막 칭찬했잖아요. 근데 한 분이 트위터에 적었더라고요. 아시아나 항공 스튜어디스들에게 진작 바지 유니폼도 입을 수 있도록 했다면 훨씬 더 활동하기 쉬웠을 텐데. 한 2달쯤 전인가 신문에 1단짜리 기사가 실렸어요. 아시아나 항공이 승무원들에게 스튜어디스들에게 바지 유니폼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 보다가 목이 맸습니다. 그 권수정 위원장이 한 10년 싸운 겁니다, 그거. 추운 겨울날 서울 시내 기자회견 하면서, 우린 전 세계 어디에서나 1년 44절 2옷밖에 못 입습니다. 막 울먹거리면서 기자회견 하고 그랬거든요. 조종사 노조가 생기고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조종사 임금 인상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했지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항공사들은 전 세계에서 항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항이라는 그 불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사고가 많이 터졌잖아요. 조종사 노조가 생기고 사고가 거의 사라진 겁니다. 조종사들 조종시간이 다른 나라 조종사 한 2배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종사 노조가 처음 파업할 때 내세웠던 슬로건 기억하세요? 우리는 안전하게 날고 싶다. 그거거든요. 의사 노조 설립됐습니다.
어떤 의사가 노동자 깃발에 모였을까요? 지금 큰 대학병원들은 의사의 봉급이 거의 성과급 제도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 의사가 얼마나 훌륭한 의술을 갖고 있냐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얼마나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줬냐에 따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병원은 병원 로비에 보면 그 과별로 진료진 명단이 붙어 있잖아요. 의사들 명단이. 그 명단의 순서를 매달 돈을 많이 벌어준 순서로 바꾸는 병원도 생겼어요. 대학병원이. 이런 것에 저항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을 구하려고 의사가 된 거지 이런 돈벌이의 도구가 되려고 의사가 된 건 아니다. 그래서 의사의 봉급이 성과급 제도로 바뀐 뒤에 어떤 대학병원은 노조가 조사해 보니까 검사 건수가 40%가 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걸 저항하는 의사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한국은 지금 공공의료가 10%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료 행위 중에 90% 이상은 인간의 생명을 구하되 수익을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영국은 공공의료가 95%입니다. 그 영국에서는 수익을 남겨야 하는 진료 행위가 5%밖에 없어요. 다 이런 의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병원 노동조합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 사회가 앞당겨지는 거죠.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해도 부자와 똑같이 진료받을 수 있는. 지금 진직의료원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저도 다녀오긴 했는데 진직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에서만 받아주는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폐업 결정하고 환자를 다 강제로 퇴원시키고 나서 2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 중에. 다른 병원에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까. 노동자 입장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에 저항하는 의사에도 노동자 깃발에 모이는 거죠. 청소년 대학생들은 선택하는 대부분의 직장에서 노동운동가 만나게 될 겁니다. 석사, 박사가 되어도, 탤런트가 되어도, 예술가가 되어도, 영화인이 되어도, 서비스 노동자가 되어도, 언론인이 되어도, 조종사, 스튜어디스가 되어도, 공무원이 되어도, 교사가 되어도 노동운동가 만나게 될 겁니다. 이걸 전혀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이건 올바른 교육이 아니죠. 중요한 사실은 가르치지 않았지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막을 수 없는 거죠. 노동부에 몇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혀 설명하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대기업 고임금 정규직,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사, 공무원, 철밥통이라고 얘기하죠. 이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면 노동비용이 증가해 기업 경쟁이 저하된다. 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저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비정규직은 나와 스펙도 다르고 취업 경로가 다른데 쉽게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 비정규직까지 다 정규직 대우해주면 기업이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 노동자, 국민의 공부, 공무원의 노조 활동은 시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사회해롭다. 왜 뒤에 다 물음표가 붙었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건 미국 시장경제에서 통하지 않는 굉장히 천박한 주장들인데 한국은 아직 저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 대학 수업 내용은 저것이 왜 옳은 주장이 아닌지를 데이터로 이렇게 설명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학설로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로 짜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저런 주장 믿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숙제처럼 생각하시고 왜 저 주장이 틀렸는가에 대한 공부도 이제 앞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키아의 부회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름은 안시 반요키, 나이가 50대 후반입니다. 저보다 젊은 사람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꽤 젊게 살지요. 10년쯤 전에 딱 한 번 과속하다 걸렸는데 그때는 범칙 금액이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3년쯤 전에 스위스에서 한 부자가 단 한 번 과속했다가 3억 2천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이게 많은 선진국들의 법입니다. 그 사람 재산과 수입에 비례해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상한 나라죠. 그러나 이 나라가 볼 때 우리가 또 얼마나 이상한 나라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한 달에 수천만 원 버는 사람도 과속하다 걸리면 4만 원 내고 한 달 돈 100만 원 겨우 버는 노동자도 똑같이 4만 원씩 낸다더라. 온 세상에 그런 불공평 나라가 다 있어. 어느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겠습니까? 박지성도 연봉 절반을 영국에 세고로 냅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나라 부유층은 상당히 세율 높습니다. 핀란드 60%, 스웨덴 85%, 미국도 레이건 집권 직전까지 70%였어요. 부유층의 세율이. 이렇게 거둔 세금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한국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우리 대학까지 무상교육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대학을 많이 가는 게 지금 문제죠. 대학 안 가도 행복해하기 좋은 사회고. 그런데 왜 이게 안 되고 있을까?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도 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유층의 세금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부자들은 정말 세금을 적게 내요. 멕시코 다음입니다, 우리가. OECD에서. 그러니까 부자 감세로 곳간을 빈자 증세로 메운 정책은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다른 나라들의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부자 정치인들의 배려가 아니라 활발한 노동운동의 성과였습니다. 저런 법들을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그 나라 부유층이 스스로 깨닫고 자, 이제 우리 부자가 서민과 노동자를 위해서 그 세금을 엄청나게 낼 때가 되었어. 스스로 제정했을까요? 결코 아니죠. 어떤 나라나 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항상 노동운동이 중심에 있었어요. 노동운동 중심으로 다른 많은 사회 세력이 힘을 합쳐서 강력히 투쟁할 때마다 기득권 세력이 조금씩 양보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과 자본은 노동운동을 좋아할 수는 없어요. 사회를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런 현상이 다른 나라보다 몇 배가 증폭된 겁니다. 왜곡된 역사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태어나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온 거죠. 장하진 교수가 이 책 속표지에 쓴 글이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으십시오. 예, 200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제도가 철폐된 겁니다. 10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이 참여권을 가진 겁니다. 50년 동안 누군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방이 된 거죠. 그럼 그 사회에서 200년 동안, 100년 동안, 50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회에 우리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역할을 노동주의 합이 담당하도록 법제화한 겁니다. 개별적으로 흩어져 하면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이거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역할을 수행해라. 이게 자본주의 노동운동입니다. 그걸 담당하는 게 바로. 사회 진보적 변화를 막을 수는 없어요. 저는 이런 영화가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습니다. 김근태 선배가 남영동 대공 분실에서 20몇 일 동안 물고문, 전기고문, 온갖 고문을 당한 이야기. 제가 이 영화를 끝내 보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81년도 5월 달에 잡혔을 때 사흘밤 동안 고문당해본 경험이 있는데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흘밤 정도 고문당한 건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립니다, 지금. 아마 수십만 명이 그런 고문을 당했을 거예요, 합치면. 근데 그게 제 인생의 가장 참혹한 시기였기 때문에 가장 굴욕적인 모습이었고 그때가 다시 기억날까봐 이 영화를 보진 못했어요. 저는 칠성판에까지 누워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영화를 이렇게 빨리 볼 줄은 몰랐어요. 야, 죽기 전에 보는구나. 이런 영화도 마찬가지죠. 이건 전두환 암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완성도가 떨어져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긴 했죠. 야, 이 영화를 벌써 보는구나. 제가 80년대 초에 썼던 유인물에 즐겨 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쌓여진 시체 위에서 우리의 자손들은 민주화된 족구를 보이라. 엄청나게 품잡았죠. 그땐 정말 그런 각오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두환 노태우가 강주 시민 수백 명 학살하고 별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니까 그 골이 다 터져나오고 창자가 삐어져 나오고 거의 허리가 절반 이상 잘린 그런 시신 우리끼리 몰래 돌려보고 외신 기자가 찍어서 남은 그 비디오 테이프들 막 흐릿한 화면들을 막 보면서 숨죽여 보면서 그 기세등등한 그 전두환 노태우 그 일당을 보면서 당신들이 지금 그래봤자 18년쯤 뒤에 감옥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짐작한 국민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정말 저게 죽을 때까지 제가 볼지 못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싸우다 죽으면
우리 자식들은 좀 민주화된 나라에 살겠지. 정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간들이 재판받고 사형 판결 받기까지 20년이 안 걸리더라고요. 당할 때는 몰라요. 중심에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사회가 굉장히 빨리 진보하는 겁니다. 사회가 변화 속도가 느리지 않아요, 결코. 제가 과장하는 것 같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끝나고 오늘 이제 가시다가, 집에 가시다가 이런 강의 들었다는 이유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잡혀가서 며칠 동안 물고문 당할까봐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여기? 한 명도 없잖아요. 그 웃음거리입니다, 그런 걱정하면.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잡혀갈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맘 놓고 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자본주의 사회에 노동운동이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동자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만 윤택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 발전의 기간을 정말 해볼 만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학교에서 저런 교육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국도 시작됐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교장하고 교육감이 교과서로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아는 교육감이 있는 시도에서는 노동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광주시 교육청이 만든 노동교과서고요. 학교에서 사용될 겁니다. 경기도 교육감이 누굽니까? 김삼문 교수님이잖아요. 그분도 이런 거 이해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도 작년 1년 동안 연구년 제도를 활용한 교사들이 저도 물론 참여해서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노동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편집 중에 있어요. 시작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변한 속도가 결코 암담하지는 않습니다. 그 역사 흐름 보는 눈이 역사의식인 거죠. 노동운동은 사회 유익한 활동이다. 이 얘기하는데 이제 1시간 40분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노동조합과 함께 당당한 노동자들로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